자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내일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적정 가치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집값이 떨어져야지 투자 수요가 살까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지금 연구 중이에요.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 연구 결과 없나요? 그러니까 네네네. 중간 연구가 네네. 중간 연구가 이제 오늘 살짝 처음으로 처음으로. 알려드릴게요. 역시.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네네. 집값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거 경험상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24% 정도 되면 투자 수요가 과거엔 살아났어요. 지금의 가계 자산 규모, 뭐 개인의 소득 규모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그 가격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고정됐을 때 한 20% 정도 빠지면 투자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전세 매매 비율 때문입니다. 전세 매매 비율을 잘 보시면 결국에는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투자 목적으로 할 때. 근데 전세 매매 비율은 전세 가격이 오를 때도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지만 전세 가격이 고정돼 있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세 매물이 오른 그 시점을 이제 매매 가격을 제가 24% 정도 하락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뭘 더 연구하냐면 그러면 더 빠져야 된다. 요게 적정한 수치를 사실 다음에 제가 네. 어쨌든 그러면 가격의 어떤 낙폭도 중요하다고 보시고 그러면 전세가율 그 부분도 또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왜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매도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막 공급하는 직구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에 따라서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물의 양이 증가하면 가격이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박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왜 싼 가격에 팝니까? 그렇죠. 팔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파냐면 못 버티니까. 쫓겨서 아니면 누군가 꿔준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판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면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집값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투자 수요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면 앞으로 매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매물이 나옵니까? 집값이 빠져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놨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증가시키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냐면 제가 흥미로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세요. 2021년 10월부터 제가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을 쭉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2021년 10월에 매도 물량이 약 4만 3천 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2022년 6월까지 매도 물량이 계속 증가해요. 그렇죠? 6만 가구 이렇게 그래서 40% 정도 증가하는데 증가하니까 까만 그래프가 가격 실거래가 변동률인데 어떻습니까? 하락을 드디어 보이는 거죠. 매도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2년 6월 이후로 매도 물량이 다시 감소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매도 물량이 왜 저때 딱 감소했을까요? 저 때요? 네. 왜 맞추셔야 된다. 1, 2월 정책 효과?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 정책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집을 맞아요. 왜 팔아요? 맞아요. 다시 매물을 걷어줍니다. 근데 까만 그래프는 어때요? 매물을 줄이는데도 가격이 빠져요. 원래는 매물을 줄이면 가격이 올랐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매물이 줄는데도 가격이 하락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결국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어떻습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내놓는 물건에 따라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집값 하락폭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로는 투자 수요 감소한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집값 하락폭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매물량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이렇게 보시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일부 지금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일부 1월까지 일부 아파트 가격은 40% 빠진
단지도 있어요. 최고가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평균적으로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시장이.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박사님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보셨어요? 뭐 거의 위기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IMF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안 빠진 단지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맥시멈 한 30%도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낙폭 비율도 또 중요한데 적정 가치를 어떻게 좀 보세요? 자산 시장에 투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적정 가치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주식시장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네. 목표 주가가 계속 따라서 올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투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실거주 상태고 사용 가치만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사 분들처럼 저희가 적정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적정 가치는 불가능합니다. 박사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이 필요 없다. 아, 네. 잘못된 질문이군요.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사실은 가격이고 가치고 그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다른 질문인데 위원님께서는 또 증권 이제 출신이시다 보니까 건설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지 혹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지 어떤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그게 그 주식 시장이 이제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개연성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시장의 변화를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늦게 이제 반응이 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먼저 오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과거 대비해서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아, 정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이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예, 예전에 막 5천 가구 분양하고 막 이럴 때는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건설회사 이익도 확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 다 10조, 막 20조 이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더라도 거기서 이익이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이렇게는 힘들다. 좀 안 맞을 별개로 이렇게 네, 좀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게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또 질문이긴 한데 결국에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반등 시점이 실은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반등의 신호는 네. 거래량의 추세적인 회복이요. 혹시 뭐 몇 개월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여야 된다 뭐 그런 기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 4개월 이상이에요. 4개월 이상. 근데 여기서 절대수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과거에 뭐 1만 5천 건, 평균이 5천 건 이상이어서 그 수준까지 올라야 된다는 의미 없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0건이었다가 1000건, 1500건, 2000건 이런 회복이 중요하지 2000건으로 회복했는데 6개월 동안 그런데 아직도 5,000건 아니야. 그거 한참 멀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이게 투자 시장의 속성이에요. 투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망하는 똑같은 일이 날씨 예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상 캐스터인데 오늘 뒤에 벽도 지금 비슷하네요. 네. 근데 기상 캐스터가 나와서 내일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산 챙기세요. 말했어요. 그럼 내일 날씨에 영향을 줄까요? 안 주죠. 네. 독립적이죠. 안 주죠. 네. 그런데 자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내일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아, 네. 이게 바로 피드백으로 네. 움직이는 투자 시장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수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변화에 대한 의미를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 몇 건이 돼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변화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12월 달부터 거래가 약간 회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2월 그리고 3월이 또 중요하고 4월 정도 이렇게 좀 보면 추세적인 거에 따라 진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격보다도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개별 아파트도 접근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접근하면 되죠? 개별 아파트 몇 건 거래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잖아요. 네. KB 부동산 이용하시면 너무 자세하게 딱 설명이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이용할 건데 사실 이거 짠말 아니죠?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나리오에 없는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배치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배치요? 가격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네네. 거래량을 위에 두십시오. 거래량을.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네. 제가 제안을 한번. 적극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이 거래량이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이제 서울정보광장하고요, 약간 좀 레그가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데 실거래가 오픈되는 어떤 실시간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매칭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그것도 같더라고요. 좋아요. 실거래 건수. 그래서 네네.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그냥 한 가지 자료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2000년도까지는 뭐 KBS 쓰셨다가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서울 부동산 광장 쓰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인 게 중요해요. 절대수보다. 그래서 절대수 이거 2000건인데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만 가지면 된다. 그 숫자가 한 채가 잘못됐다, 두 채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KB 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또 주택 시세를 또 만들었거든요. 장기간에. 네, 장기 시계열을 또 갖고 있는 유일한 또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많이 이렇게 썼어요. 돈은 못 드렸어요. 아유, 왜 무료로 갖다 쓰시는데? 그럼 일단 우리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한번 말씀 좀 나눠볼게요. 지금 영끌족들이 최근에 고민이 정말 많았고 힘들었단 말이죠. 1년 넘게 계속 가격이 하락돼서 두려웠는데 작년까지. 그나마 지금은 약간 거래가 좀 트이고 약간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조금 더 버티는 게 맞나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보고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없다면 그리고 거주할 수 없는 집이라면 사실은 지금 빨리 처분하시고 정리할 수 있을 예를 들어서 때. 빚을 갚으시거나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산시장은 여러분들이 막 주식시장처럼 물론 투자화돼 있긴 한데 주식시장처럼 단기간에 반등하고 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또 크게 사이클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거주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사시는 건 맞아요. 근데 거주가 불가능하신다면 그럼 빨리 대출금 상환하시고 뭔가 그런 불확실성에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너 부동산 가격 떨어져서 좋으냐? 이런 댓글도 많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가슴 아파요.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은행 대출 많이 이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제가 무주택자들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가격에.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사실은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하면 빨리 행동하시는 게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장기 걱정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향후의 집값 변동의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은